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내 아파트.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건설사 줄도산 이야기,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완공하고도 불 꺼진 유령 아파트가 전국에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던 건설업체, 둘 중 하나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좀비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붕괴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생 답안지에서는 대한민국 건설업 붕괴의 충격적인 실태와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신의 성벽이 어느 날 아침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건 그저 먼 나라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박철근 씨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 올해 78, 뼛속까지 스민 시멘트 냄새와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그의 훈장이자 이력서였다. 젊은 시절,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아파트를 올린 건설 역군이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벽돌이 되고 그의 밤샘이 누군가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아파트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삶 그 자체였고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산책에 나섰다.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단지 너머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이었다. 가온체 퍼스트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은 곳.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쿵쿵 쇠 파이프 부딪는 소리가 경쾌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현장은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의 숨이 멎어버린 듯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어르신, 또 나오셨네요. 앳된 얼굴의 경비원 청년이 꾸벅 인사를 건넸다. 박철근 씨는 멋쩍게 웃으며 현장을 가리켰다. 이놈의 직업병이 무서운 게야. 평생 저런 것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며칠 조용하기만 해도 속이 다 궁금해서 오늘은 인부들이 영 안 보이네. 날도 추워지는데 공사가 더딘가? 청년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다른 말을 꺼냈다. 글쎄요, 요즘 뉴스에 하도 무서운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박철근 씨는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헛헛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귓가에 아내 이순자 여사의 잔소리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놈의 아파트가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 닳고 닳도록 쳐다보면 당신 이름이라도 새겨준답니까? 하지만 순자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저 현장을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는 진짜 이유를. 그곳엔 부부의 평생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영수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탁은 조촐했지만 정갈했다. 순자가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24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TV에서는 연일 시끄러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건설업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부실 시한폭탄 터지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7만 호 육박, 악성 미분양 사상 최고치. 박철근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저렇게 겁을 줘야 집 없는 사람들이 헐값에 집이라도 살까 싶어서 저러는 게지. 집이란 건 말이야. 땅 위에 짓는 순간부터 값이 오르게 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바로 아파트야. 그의 목소리엔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갖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순자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밥알만 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영수한테서 전화 왔는데 며칠째 잠을 통 못 잔다고. 당신이 좀 알아봐줘요. 걔가 원래 속갯말을 잘 안 하는 애잖아요. 알아볼 게 뭐 있어.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로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 쓰나? 내가 다 알아서 계약한 데야. 요즘 애들은 배짱이 없어서 탈이야. 나 때는 말이야. 박철근 씨의 나 때는 말이야가 시작되려던 찰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들 영수였다. 한눈에 봐도 몇층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푸석하고 눈은 퀭했다. 제철 과일이라며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녁 드시고 계셨어요? 이놈아, 온다는 연락도 없이 저녁은 먹었냐? 이리 와서 숟가락 하나 더 놔라. 순자가 반갑게 아들을 맞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결심한 듯 마른 침을 삼키고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철근 씨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편의 악몽과도 같았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가온채 퍼스트, 아파트 한 채로 시작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직원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몇 채 더 계약해서 프리미엄 받고 파시면 아버지께 받은 돈 2배,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대출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 말은 독이 든 성배였다. 영수는 아버지의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까지 끌어모아 무리하게 추가 계약을 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호수를 만들어 대출금을 타내는 유령 아파트 사기와 다를 바 없는 편법이었다. 처음 2%대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대출 이자는 어느새 10%를 훌쩍 넘어섰고 건설사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미분양이 쌀이자 결국 건설사는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선언했다. 박철근 씨가 매일 아침 바라보던 가온채 퍼스트는 그렇게 한순간에 거대한 흉물이자 빚더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전부 공중으로 날아갔단 말이냐? 박철근 씨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절망에 가까웠다. 그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저 수많은 아파트들. 그중 단 하나도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좀비 기업이랍니다.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건설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제가 계약한 곳도 그런 회사였어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철근 씨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다. 여보,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순자의 만류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삐걱이는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부서지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박철근 씨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온채 퍼스트 공사 현장. 높다란 가림막에는 프리미엄의 완성,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신년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림막에 찢어진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건물은 거대한 괴물의 시체처럼 보였다. 한때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었던 곳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현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시멘트 포대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주름진 뺨을 헐키고 지나갔다. 젊은 시절, 그는 동료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우리가 짓는 이 아파트 한 칸이 누군가의 꿈이고 행복이라고. 그러니 벽돌 하나, 철근 하나 허투루 쓸 수 없다고. 그는 자신이 짓는 건물이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정직한 것이라 믿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이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정직한 땀의 가치가 종이 몇 장의 계약서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걸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흙먼지뿐이었다. 평생을 바친 그의 신념이 발밑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등 뒤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영수였다. 아버지를 찾아 헤맸는지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영수는 아버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섰다. 부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철근 씨였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공허했다. 평생 쇠하고 흙만 만지고 살았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단한 것들만 믿고 살았지. 저놈의 콘크리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앙상한 건물의 뼈대를 가리켰다. 그런데 저길 봐라. 저게 무너진 게 아니야. 저걸 짓던 사람, 저걸 팔던 사람, 그리고 저걸 사려던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게지.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을. 그때였다. 박철근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슬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 흙장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의 옷을 털어주던 그 손길처럼. 아니다. 집이 무너진 거지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다. 아비가 돼서 그것도 하나 못 가르쳤구나.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질책보다 아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영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평생을 무너진 곳에 새로 집을 짓던 사람이다. 내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지으면 돼. 시간이 좀 걸리겠지. 예전처럼 번쩍이는 집은 아닐 게다.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게야. 그게 최선입니까, 아버지? 그게 우리의 답안지입니까? 영수는 차마 묻지 못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위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그 어떤 아파트보다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께였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부자의 그림자는 어쩐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냉혹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진짜 인생 답안지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아침은 흙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올해 73, 35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그의 손은 이제 분필 가루 대신 보드라운 흙과 작은 새싹들을 매만진다. 그가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가꾸기 시작한 아파트 옥상 텃밭은 부부의 작은 왕국이자 보물창고다.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 상추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는 싱그러움이 그의 노후를 채우는 가장 큰 사치다. 그에게 집이란 화려한 조망이나 평수가 아니라 이처럼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키워나가는 바로 이 공간 그 자체였다. 그의 평화로운 노후에도 거센 파도가 덮치려 했던 순간이 있었다. 때는 2020년, 퇴직 후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에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특히 젊어서부터 막역하게 지낸 친구 이동욱의 성공은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다.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를 안타까워했다. 민준아, 자네 그 연금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 물가 오르는 거 봐.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지.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계약금만 넣으면 나중에 피가 2배는 붙을 거야.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놨어. 평생 교직에만 있어서 세상을 너무 몰라. 친구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아내 박숙자 여사 역시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혜 딸 시집 갈 때 손주들 과자 값이라도 넉넉히 쥐어주려면 이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의 예금 통장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친구가 주선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젊은 직원이 현란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확정 수익, 프리미엄 보장 같은 단어들을 열정적으로 외쳐댔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의 기적 소리처럼 들렸다. 친구는 그의 등을 떠밀며 속삭였다. 봐, 다들 이렇게 앞서가고 있잖아. 자네만 뒤처질 건가? 인생은 말이야. 가끔은 배짱 좋게 질러야 하는 거야. 그 순간 김민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을 원칙과 상식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가는 조각배처럼 느껴졌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아내의 초조한 눈빛과 친구의 재촉하는 목소리 속에서 그는 평생 일대의 갈등에 휩싸였다. 여기서 도장을 찍으면 친구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잘못된다면 아내와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설명회장을 빠져나왔다. 친구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이 답답한 양반아,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부부는 잠 못 이루고 마주 앉았다. 김민준 씨는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빼곡하게 기록해온 삶의 궤적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역사 선생이었소. 역사를 보면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건 반드시 차갑게 식거나 산산조각이 나더군. 우리는 평생 저 가계부의 숫자들처럼 정직하게 살아왔어. 하룻밤의 꿈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걸 수는 없소. 그의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부부는 그날 밤 화려한 대박의 꿈 대신 소박하지만 단단한 현실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위기의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25년 겨울, 김민준 씨는 옥상 텃밭에서 갓 수확한 물을 다듬고 있었다. 아내는 그 무로 뜨끈한 어묵탕을 끓일 준비를 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부실 사태로 줄도산하는 건설사와 공실로 넘쳐나는 신도시 상가들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그가 투자할 뻔했던 지식산업센터 역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 이동욱은 무리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아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날리고 건강까지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김민준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친구를 비웃거나 자신의 선택에 우쭐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고 투자 설명회장을 빠져나오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여보, 이리 와서 어묵 맛 좀 봐요. 당신이 키운 물을 넣어서 그런지 국물이 아주 시원하네. 아내의 목소리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탕을 나눠 먹었다. 창밖은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낡고 작은 아파트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월급, 아니 연금 입금 알림은 이제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소리가 되었다. 그 돈으로 손주들의 장난감을 사주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국내의 작은 소도시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수십억 자산가의 삶은 아니지만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 없는 삶. 그것이 김민준 씨가 선택한 노후의 풍경이었다. 어쩌면 인생의 답안지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답을 피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눈앞에 화려한 성을 쌓으려 욕심내기보다 비바람을 막아줄 나만의 작은 초가를 단단하게 짓는 지혜. 김민준 씨는 흘고든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퍼지는 온화한 미소는 그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의 화려한 조망보다 값지고 아름다워 보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랑의 시대를 살아온 그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철근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가장 큰 시한폭탄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말하는 PF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쓰는 건데, 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23년 말에 135조 원을 넘더니 작년 3분기에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2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준 돈은 열에 하나는 제때 이자도 못 갚는 부실 대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10%를 훌쩍 넘었다는 건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수준을 넘어 이미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몇 년 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위험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난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텅텅 빈 아파트, 즉 미분양 문제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아파트가 6만 9천 가구나 쌓여 있습니다. 특히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 8천 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니 돈이 안 들어오고 결국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미분양 물량의 85% 이상이 지방에 몰려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투자했던 가온체 퍼스트처럼 지방의 신축 아파트 사업들이 통째로 좌초될 위험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위기보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교활하게 파고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당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고서를 보니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사기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실제로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게 바로 투자 사기였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4년 만에 4배나 늘었다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금은 기본이고 확정 수익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아무나 못 사는 프리미엄 아파트 특별 분양 기회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랑 엮어서 더 복잡한 수법을 쓰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사기 피해는 단순히 돈만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김민준 선생님이라는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 교사였던 김민준 선생님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옥상 텃밭의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단단합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친구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매일같이 졸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투기적인 투자를 거절했던 거죠. 그 결과 친구는 PF 부실 사태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나빠졌지만 김민준 선생님 부부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소소한 텃밭 농사로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인생 답안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수익성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정성과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연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 3층 연금 체계를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시고 퇴직연금 IRP도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나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낮은 예금이나 적금,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회사채 중심으로 굴려야 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막아주고 매달 월세처럼 돈이 나오는 배당주 ETF 같은 상품을 조금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옛말입니다. 관리비에 세금에 집이 비어있을 때의 손해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 60세의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이 5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대비해서 50대부터 재취업을 준비해서 소득을 보충하고 연금 수령액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노후에 최소 생활비로 한 달에 251만 원, 적정 생활비로는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걸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같은 곳에 가면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박철근 어르신의 아픔과 김민준 선생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인생 답안지는 눈앞에 화려한 대박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하고 소박한 나만의 성벽을 쌓는 지혜입니다. 돈이나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하루하루의 소중함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박철근 씨, 가족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 전반에 걸친 무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는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서 노후 자산관리법, 금융사기 예방법, 디지털 금융활용법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빼놓을 수 없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집값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배당주 ETF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적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재취업과 연금 수령 조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공백도 메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지자체 기관들도 50세 이상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인생 재설계 교육, 일자리 연계,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해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를 더 튼튼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무려 30%나 절감할 수 있어요. 또 자산을 인출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IRP, 그리고 일반 금융 계좌 순으로 인출하는 슬로테크 전략을 쓰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노년층의 외로움과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교묘한 금융 및 투자 사기 범죄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기 예방 교육과 법적 보호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통해 은행 앱에 어르신 전용 모드를 도입하고 금융사기 방지 기능이 들어간 시니어 전용 카드를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고 있죠. 만약 불행히도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자체의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철근 씨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 김민준 씨의 평온한 노후는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한 든든한 정책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눈앞의 유혹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는 해지는 붉은 노을이 깊어갈수록 세월의 강물은 더욱 잔잔히 흘러가고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들, 별처럼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때론 거친 파도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고요한 물결에 마음을 기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의 항해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저물녘의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 박철근 씨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으셨고, 또 한 분은 김민준 씨처럼 지혜로운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에 더욱 가슴 저미는 울림을 줍니다. 박철근 씨의 눈물에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현실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잔혹함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던가요? 이 시대의 자식된 도리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분들을 잘 지켜드리고 있었을까요? 먹먹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김민준 씨의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타고난 행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금을 미리 확인하고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귀 기울이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없이 구하는 용기 있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미래의 자신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우리 5060세대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박철근 씨의 슬픔에 공감하지만 김민준 씨의 평온함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노후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해 놓은 든든한 울타리,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숨기보다는 솔직하게 주변에 털어놓고 잘 모른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려 노력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며 외로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세요.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어디쯤 와 있든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와 불안이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가장 눈부신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50대, 60대 여성들의 이혼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정폭력 때문입니다. 평생 참아왔던 상처가 결국 노년의 문턱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은퇴 후 혹은 아이들 다 키운 뒤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떡하지? 실제로 우리나라 황혼이혼의 60% 이상이 여성의 신청이고 그중 절반 이상은 폭력이나 부당대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존중 없는 결혼 생활, 이대로 버텨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내 삶을 지켜낼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래된 신발장 구석에 먼지가 쌓인 낡은 작업화 한 켤레. 가죽은 갈라지고 밑창은 닳아버려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신발. 바로 그 신발은 지난 세월 땀 흘려 일했던 흔적이자 한 여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던 김순애 씨, 62살.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점퍼를 걸치고 낡은 작업화를 신은 채 공장으로 향했죠. 남들보다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학비를 대고 전셋집 보증금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의 순애 씨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가족이 편해질 거야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남편은 작은 자영업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 같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술자리 뒤 손찌검은 결혼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피곤해서 그래라며 스스로 합리화했고 직장 동료 앞에서는 남편이 좀 까칠하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부터였습니다. 김순애 씨는 환갑을 앞두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떠나올 때 손에 들려있던 것도 다 닳아버린 작업화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일했지만 중소기업이다 보니 받은 건 고작 3천만 원 남짓. 남편은 그 돈으로 빚을 갚자고 했고 결국 순애 씨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같이 편하게 살자던 남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은퇴 후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빈집에 남편과 단둘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집을 떠났고 순애 씨의 생활 반경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집에서 뭐하냐, 밥이나 제대로 해라라는 말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술만 마시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을 핑계로 참았다면 이제는 그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가 조심스레 이제 술 좀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얼굴이 붉어진 채 냉수를 들이켜더니 그대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심하게 밀쳤죠. 그날 순애 씨는 팔에 큰 멍이 들었고 며칠 동안 팔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다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작업화가 있던 신발장을 바라보며 순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신발을 신고 평생 버텼는데 왜 집에서는 이렇게 발 디딜 틈조차 없을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큰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의 가게는 손님이 줄어 겨우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었고 순애 씨의 퇴직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건 한 달에 겨우 70만 원 남짓.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쥘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쓰냐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애 씨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모욕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집에만 있는 늙은 여자라고 소개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내 엄마는 이제 쓸모가 없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들은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삶. 그것은 퇴직 이후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갈등은 작은 대화에서도 폭발했습니다. 하루는 순애 씨가 손주를 돌봐주고 돌아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지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지 못하자 남편은 도대체 넌 집에서 뭘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차라리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몸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작업화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신발은 날 버티게 했는데 지금은 날 지켜줄 게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자식들도 예전처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순애 씨의 고통을 세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참고 살아.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더 힘들어. 아이들의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참는 게 답일까? 아니면 이제라도 달라져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점점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이 툭 던지는 말 몇 마디 외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행복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업화가 눈에 밟히듯 이제라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나도 사람인데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 생각은 서서히 그녀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순애 씨의 눈꺼풀은 좀처럼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술 취한 목소리와 소라는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은 작업화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현장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던 시절이 손에 잡히듯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조차 존재가 부정되고 늙었다는 이유로 무가치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어느 저녁, 순애 씨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이 조금 짜다는 이유로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손이 날아왔습니다. 얼굴 옆이 화끈거리며 순간 귀에서 울음소리 같은 우문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도와줄 사람도 말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날 욕실에서 거울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낯설 정도로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 그리고 눈 밑에 퍼렇게 번진 멍자국.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국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며 순애 씨는 놀랐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어떤 이는 주름진 손을 떨며 서류를 붙잡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폭력과 모욕 속에 버티다 결국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묘한 위안도 들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나요? 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결혼 초부터 이어진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던 날들, 이웃 눈치에 병원조차 못 갔던 사연, 그리고 퇴직 이후 더욱 심해진 남편의 폭언과 손찌검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신 게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그 말에 순애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막막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순애 씨의 이름으로 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로는 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싶다. 며칠 뒤 순애 씨는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낡은 작업화를 신발장에서 꺼내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지. 이젠 나도 새 길을 가야겠다. 그 순간 오래된 신발이 그녀의 결심을 지지해주는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도 남편과의 다툼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이혼을 해.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남편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놀라며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이혼하면 생활이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순애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생활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모욕과 폭력은 더는 못 참는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용기를 낸 게 대단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순애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 칸, 부엌도 좁았지만 적어도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발소리를 두려워하며 눈치 보던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가장 큰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자신에게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해주는 젊은 동료들의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낡은 작업화를 꺼내어 베란다에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힘도 솟았습니다. 그 신발은 평생 자신을 버티게 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법원에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이혼 소송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폭력과 무시는 결국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김순애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66살 이정호 씨. 그는 대기업 연구직에서 35년을 근무하다가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도 평범했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했지만 늘 동기들보다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나았던 점은 성실함과 꾸준함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연구 노트는 칸칸이 채워갔습니다. 그 습관은 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했습니다. 그는 늘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이번 달은 식비를 조금 줄이고 대신 적금에 더 넣자. 아이들 학원비는 줄일 수 없으니 휴가는 가까운 곳으로 가자. 이런 대화가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정호 씨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퇴직을 맞이할 즈음 그에게는 약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과 3억 원 가까운 저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무리하게 사들이지 않았고 대출을 치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대출을 다 갚아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의 삶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직전 몇 년 동안은 회사 구조조정 바람이 불며 불안한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연구직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후배들 가운데 몇 명은 조기 퇴직을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 퇴직금도 못 챙기고 나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아내와의 대화로 풀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만약 회사에서 조기 퇴직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비해 왔잖아. 당신 퇴직금 말고도 저축이 있잖아.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괜찮아.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의 절약과 저축,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세운 원칙이 위기 앞에서 큰 힘이 되어준 겁니다. 퇴직을 하던 날 동료들이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당신도 자유다라며 축하했지만 많은 이들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퇴직금 받아도 금방 쓸 거야. 조심해. 집에만 있으면 부부 싸움 난다니까. 나도 요즘 힘들어. 이정호 씨는 그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동료들 중에는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절반 이상을 날린 이도 있었고 카페 창업에 도전했다가 빚만 떠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퇴직 직후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지키는 게 벌어들이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넣었고 일부는 예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월 250만 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은 낯설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생활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작은 일상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걷고 근처 공원에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놀러와 낡은 작업화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신발 왜 안 버려요? 이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내가 현장에서 연구할 때 맨날 신던 신발이야. 이 신발 덕분에 우리가 집도 사고 내 아빠 학비도 냈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하다는 듯 신발을 만졌습니다. 가족 안에서 존중받는 순간 그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가 늘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1년쯤 되었을 때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딸 부부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사위의 직장이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으면서 한동안 수입이 끊겼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혹시 한 달만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정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려고 모아둔 거다. 그는 준비해둔 비상금에서
100만 원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거지. 우리 생활에는 지장 없어. 이 작은 선택이 가족 간 신뢰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딸 부부는 몇 달 뒤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다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내 노후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전망이구나. 시간은 흘러 이정호 씨가 퇴직한 지 만 2년이 되던 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의사는 당분간 약을 복용해야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이정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이제는 일보다 우리 둘이 오래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날 이후 그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걷고 저녁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식사도 예전보다 싱겁게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했고 이정호 씨는 그 점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후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무렵 이웃 주민 중 한 명인 최 씨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가진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져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저렇게 됐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늘 지켜주고 무리하지 말자고 잡아준 게 제일 큰 힘이었어. 내가 혼자였다면 나도 잘못된 길로 갔을지 몰라.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준비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앞으로도 같이 가는 거지. 이정호 씨의 노후는 점차 안정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아파트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손주들에게 부침개를 부쳐주었고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 장난감을 함께 맞추었습니다. 손주가 장난삼아 묻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신발은 나랑 같이 오래 걸으려고 산 거야. 오래오래 너희랑 놀아주려고. 작업화 대신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현장에서 지탱해 주었던 낡은 신발은 이제 베란다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아내와 함께 문화센터에 나갔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도 했고 요가 수업에서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꽃꽂이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두 사람은 매번 돌아오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취미를 즐길 줄은 몰랐네. 그러게.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런 건 꿈도 못 꿨잖아. 두 사람은 늦게 찾은 여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정호 씨는 종종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교적 평탄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모은 돈. 둘째, 아내와의 꾸준한 대화와 합의. 셋째, 건강을 지키려는 생활 습관. 이 세 가지가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는 무리한 투자와 무시 속에 무너지고 또 누구는 작은 선택의 차이로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이정호 씨의 거실 한켠 여전히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작업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마라. 하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해라. 그의 이야기는 지금 50대와 60대,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이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가 단순히 한 집안의 비극이나 한 사람의 특별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같은 문제와 같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황혼이혼 사유 중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의 폭력이나 모욕 같은 정서적 학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서도 2022년 기준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가 약 1만 6천 건에 달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상처가 결국 가정법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2024에서는 고령층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노인 가구의 22%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황혼이혼 이후 혼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점에 큰 충격을 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보건사회연구원의 여러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월 27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그러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퇴 후 곧바로 생활고와 갈등에 부딪히는 겁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이정호 씨 사례처럼 미리 연금과 저축을 나누어 준비하고 아내와 재정적인 합의를 해온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국 통계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은퇴 직후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고령층 가족 갈등과 삶의 질 연구를 보면 부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바로 경제적 불안과 의사소통 단절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남편 은퇴 이후 아내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이혼을 고려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한국노년학회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퇴직 이후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관계망 유지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부부관계의 존중과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잠시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역시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남편의 퇴직 이후 생활 갈등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를 은퇴 후 이혼이라는 별도의 용어로까지 부르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5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을 가리켜 그레이 디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1990년대 이후 60세 이상 부부 이혼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미국 사회학회 연구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준비 부족과 부부 간 소통 부재입니다. 즉,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한 국제 고령화 연구 논문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단순히 여유로운 휴식기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제2의 직업기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은퇴 후 자원봉사, 시니어, 창업, 평생교육 참여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는 겁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황혼이혼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부부 상담과 가족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혼 의사도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 통계와 연구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노후 준비는 곧 관계 준비이고 경제적 기반은 존중과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수많은 이혼 서류는 결국 준비 부족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한 이들의 이야기는 늦지 않게 대비하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평화로운 식탁을 원한다면 오늘의 준비를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 통계와 전문가의 목소리가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중년 이후 갈등과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단절되기 전에 대화를 회복하고 경제적 정서적 안전망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와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가정폭력 이혼 전문 무료 법률 상담 제도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법률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까지 연계하고 있죠. 이런 제도는 단순히 위기를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 후 생계 압박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약 9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이 곧 가정 내 존중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성남시가 대표적 사례인데, 성남시는 중년 노년 심리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해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와 노후 우울증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중장년층 대상 재무설계 아카데미를 열어 은퇴 이후의 생활비 관리와 연금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황혼이혼 증가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부부 리스쿨링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 후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실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혼율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독일은 부부 갈등이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부부 심리 상담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후 부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평생 부부 교육을 제공하는데, 젊을 때부터 결혼 생활의 다양한 단계에서 교육을 받아 부부가 함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갈등은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부간 대화가 막히고 서로 무시와 불만이 쌓이는 순간 반드시 외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참고 견디는 건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은퇴 후에 경제적 불안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무 상담과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삶을 회복했습니다. 셋째, 가족 이웃과의 관계망을 유지해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입증된 프로그램들처럼 부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폭력과 이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 그리고 해외의 성공 사례들까지 우리 모두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낡은 신발 하나, 그 안에 담긴 세월이 있습니다. 무겁게 짓눌리던 발자국도, 가볍게 뛰던 추억도 모두 같은 길 위에서 남겨졌습니다. 한쪽은 눈물로 얼룩진 발자국, 또 다른 한쪽은 희망으로 빛나는 발자국. 우리의 노후는 결국 우리가 걸어온 길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없는 은퇴와 갈등 속에서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홀로 눈물의 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작업화를 쥔 채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티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일터에서 성실히 살아왔지만 대화 없는 부부관계와 무계획한 재정은 그를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결국 황혼의 이혼이라는 아픈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며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버텨냈고 위기가 찾아와도 아내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의 낡은 신발은 외롭고 고된 세월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과 믿음을 지켜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쪽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다가 결국 자신을 잃었고 또 다른 한쪽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며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작은 대화를 시작해보자라는 말 한마디, 이번 달엔 조금 아껴서 내일을 준비하자라는 작은 실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자는 약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내 배우자와의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진 않았을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다양한 제도와 상담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눈앞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대신 내 가족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것,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여보, 고마워. 엄마, 아버지, 우리 함께 준비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혼자가 너무 외롭다. 재혼하면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뉴스에 나온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만 믿고 재혼을 선택했지만 생활비 문제와 자녀 반대로 결국 더 큰 고통 속에 이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만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은 외로움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부담, 자녀와의 갈등, 생활 습관 차이, 사회적 고립까지 몰고 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같은 상황에 빠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노년에 재혼하면 불행해지는 5가지 이유, 끝까지 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69, 이름은 윤도현이다. 울산에서 조선 관련 대기업에 다니다가 3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세후로 1억 6천만 원 남았다. 아내를 나남으로 먼저 보낸 지는 15년, 자식 둘은 부산과 세종으로 떠났다. 아침마다 라디오 켜고 국소틀 데우는 소리가 집을 깨운다. 별 탈 없이 사는 줄 알았다. 그러다 구청 사진 동아리에서 오미라라는 사람을 만났다. 67살 적당히 활기찬 사람, 걷고 사진 찍고 국악을 좋아한다 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강변을 걷고 휴대폰으로 서로의 그림자를 찍었다. 남은 시간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이 너무 쉽게 입에 붙었다. 내 마음은
오래 굶던 이가 따끈한 국물 앞에 앉은 것처럼 풀어졌다. 문제는 계약서처럼 찾아왔다. 2025년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올랐고 병원비 청구서는 두꺼워졌다. 혼자 살 땐 대충 넘기던 고지서가 둘이 되자 숫자가 칼날처럼 반짝였다. 동거를 먼저 해보자고 결정한 지 한 달, 첫 관리비가 23만 원을 찍었다. 나는 겨울이니 그럴 수 있지라며 웃어 넘기려 했다. 미라는 전등 스위치를 매번 끄며 낭비라고 말했다. 냉장고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말끝을 세웠다. 나는 당뇨라 반찬을 싱겁게 먹고 미라는 매운 걸로 속을 달랜다. 같은 상에서 다른 국을 먹는 날이 늘었다. 돈 이야기는 더 날카로웠다. 나는 퇴직금 일부로 예적금을 묶어두었고 미라는 남편 사망보험금에서 남은 비상금을 자식 결혼 때 쓰려고 따로 챙겨두었다 했다. 서로의 통장은 투명하게 열자는 내 말에 미라는 미간을 좁혔다. 나 또한 서랍 깊숙한 봉투까지 보이고 싶진 않았다. 그때 부산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다. 아빠, 통장 공동은 절대 안 돼. 재혼 사기 뉴스 못 보셨어요? TV에서 노년 재혼 피해 보도가 돌았다. 며칠 뒤 미라의 아들도 세종에서 올라와 말했다. 엄마, 재산은 분리각서 필수야. 테이블 위엔 계산기와 인감도장이 나란히 놓였다. 사랑이 글자와 도장 사이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깃거리로 삼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 아주머니들이 속삭였다. 요즘에도 저 나이에 재혼을 해? 약국에서는 두 분이 부부 맞으시죠? 라며 처방전 이름을 3번 확인했다. 경로당에서는 둘이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는 말이 내 귀에 박혔다. 나는 목요일마다 가던 장기 모임을 한 번 쉬었다. 미라는 노래교실을 그만두었다. 함께 살자던 약속이 함께 덜 나가자는 약속으로 변했다. 갈등은 집안에서도 자랐다. 나는 새벽 5시 라디오 뉴스를 듣지 않으면 하루가 뒤틀린다. 미라는 밤 11시 드라마 본방을 놓치면 기분이 상한다. 처음엔 서로 이어폰으로 타협했지만 나는 귀가 먹먹해졌고 미라는 잠이 뒤틀렸다. 우리는 결국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지 않는 밤이 새어졌다. 그 사이 서랍 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이 불쑥 튀어나왔다. 젊은 날의 내 아내, 웃음이 눈빛에 남아있는 사진. 미라의 거실에는 먼저 간 남편과의 가족 사진이 여전히 있었다. 사진은 말이 없지만 존재 자체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정말 지금을 사랑하고 있나? 건강 문제도 빠질 수 없었다. 나는 대학병원 당뇨 외래를 한 달에 한 번 간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대략 10수만 원이 든다. 미라는 동네 의원도 충분하다며 병원을 줄이자 했다. 당뇨는 관리가 생명이라는 내 말은 잔소리가 되었다. 반대로 미라는 무릎 통증이 있어 주사 치료를 받는다며 이번 달은 내가 더 썼다는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우리는 서로의 통증보다 서로의 지출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식 문제는 폭탄처럼 예고 없이 터졌다. 부산의 딸은 손주 용돈을 예전처럼 넉넉히 주지 않았다며 서운해했고 세종의 아들은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아끼느냐며 내 눈치를 보았다. 명절 상에서 호칭을 정하지 못해 공기가 무거워졌다. 내 자식은 미라를 이름으로 불렀고 미라의 자식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누구도 아버지, 어머니를 꺼내지 않았다. 식탁 가운데 놓인 잡채가 식어갔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외로움은 분명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2025년의 장바구니, 물가, 보험료 고지서, 노년 재혼 위험이라는 검색어가 매번 마음을 흔든다. 어느 밤 전기요금을 반씩 나눠 이체한 뒤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화물차가 지나가고 광고 전단지가 현관 밑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걸까? 비용을 나누는 걸까? 다음 주 우리는 은행에서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 했다. 창구 직원은 가족 동의 써 있나요? 요즘 고령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라며 서류를 더 요구했다. 밖으로 나오니 미라는 화분 흙을 털었고 나는 말이 없었다.
둘의 침묵은 오래된 벽지처럼 군데군데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달력은 또 관리비 납부일을 가리킨다. 휴대폰 알림이 진동으로 훑고 지나간다. 나는 전자영수증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쉰다. 숫자는 선명하고 우리의 마음은 흐릿하다. 그렇게 일부의 끝자락에서 나는 깨닫는다. 노년의 재혼을 흔드는 첫 번째 파도는 언제나 돈이지만 그 파도를 키우는 바람은 사소함이라는 것을. 작은 취향, 작은 생활, 작은 말. 그 작은 것들이 매일 자라 우리를 벽처럼 세운다. 그 벽 앞에서 나는 여전히 묻는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봄이 될 수 있을까? 창밖 사이렌이 멀어지고 창틀엔 묵은 빗냄새가 스며든다. 냉장고가 켜졌다 꺼지고 시계 초침이 흐른다. 시간이 갈수록 숨은 더 막혔다.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자 전기요금 고지서엔 28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냉방비 탓이라 알면서도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는 말없이 계좌이체를 반반씩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방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손가락으로 전자영수증을 확대해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과연 동반자 관계인가? 그냥 비용 분담자가 된 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갑작스레 무릎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MRI 약가, 입원비까지 합치니 8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카운터 앞에서 나는 지갑을 열며 선뜻 카드를 내밀지 못했다. 내 퇴직금 잔액이 떠올랐고 자식들에게 설명해야 할 상황이 머리에 스쳤다. 그때 미라가 내 카드로 해요라고 낮게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는 눈빛을 던졌고 나는 왜 이 짐이 내 어깨에만 얹히나라는 생각을 삼켰다. 갈등은 이제 일상이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두고 다투고 냉장고 반찬통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며 씁쓸해졌다. 외로움을 달래려 선택한 재훈이 더 깊은 고립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문득 떠오르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왜 나는 숫자와 계산만 바라보게 된 걸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깨달음이 움텄다. 문제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준비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이다. 퇴직금과 연금, 생활비와 병원비, 자녀와 상속 문제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차분히 합의하지 않았다. 그저 외롭다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기다리던 미라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솔직히 말했다. 우리 다시 정리해보자. 돈은 어떻게 할지, 생활은 어떻게 할지, 자식과의 거리는 어디까지 둘지. 안 그러면 계속 서로를 원망하게 될 거야. 미라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만에 작게 대답했다. 맞아요. 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대답에 나는 오래 삼켜왔던 한숨을 토해냈다. 결국 우리는 방을 따로 쓰고 가게를 반반으로 나누고 자식 문제엔 서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임시 규칙을 세웠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덜 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돌이켜보면 노년의 재혼을 흔드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다. 관리비 고지서 한 장, 약국에서 건네는 처방전, 자녀가 던지는 짧은 한마디 그 작은 파편들이 쌓여 벽이 된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자꾸 되묻게 된다.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선택한 길이 맞을까?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가 외로워서 누군가와 다시 살면 더 나을 거라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준비 없는 재혼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과 생활, 자녀와 과거,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을 직시해야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만은 다를 거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제는 준비 없는 재혼을 피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0을 맞은 정혜성 씨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5년 전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대신 매달 약 255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아내 박선옥 씨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워냈다. 두 자녀는 이미 독립해 분가했고 손주들이 명절마다 시끌벅적하게 집을 찾는다. 혜성 씨 부부는 특별히 큰 돈을 모은 건 아니지만 젊을 때부터 조금씩 습관처럼 해온 선택들이 지금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우리 나중에 늙으면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는 말이 부부의 구호처럼 남아있었다. 사실 혜성 씨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다. 2025년 들어 물가가 치솟으며 연금만으로 살림을 꾸리는 게 쉽지 않았다. 전기가스 요금은 작년보다 20% 넘게 뛰었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늘어난 퇴직자들의 한숨과 함께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여보, 오늘 배추 한 포기 값이 10,000원이래요. 10,000원. 예전엔 세 포기 김장에도 20,000원이 안 들었는데 아내의 말에 혜성 씨는 잠시 멈춰서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이미 생활비와 여가비, 의료비를 따로 구분해 기록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매달 연금 중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나머지는 적립식 CMA 계좌로 자동이체해 두었다. 의료비는 따로 봉투에 현금으로 보관하며 매달 병원비와 약값을 꼼꼼히 기록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자녀 문제였다. 아들 내외가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다. 아버지, 혹시 보증금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성 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도 돕고 싶지만 전 재산을 건네주면 결국 우리가 힘들어져요. 맞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 아이들도 안심하죠. 딱 도와줄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감당하도록 해야 해요. 결국 부부는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소액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집 문제는 아들 부부가 대출과 저축으로 해결하게 했다. 자녀와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솔직하게 원칙을 세운 덕분에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졌다. 아침마다 혜성 씨는 집 근처 체육공원에 나가 가볍게 걷기를 한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오늘도 물가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요. 계획 세워둔 게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이고 함께 앉아 신문을 본다. 신문 기사 속에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어도 혜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도 조심해야지. 그래서 매달 생활비 점검하는 게 괜히 하는 일이 아니야. 주말에는 손주들이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다닌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부부는 눈빛을 주고받는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켜온 작은 원칙이 지금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다. 작년 겨울, 혜성 씨 본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서 한 달 약값이 5만 원 이상 늘었다. 그때도 잠시 불안이 밀려왔다. 이러다가 의료비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부는 곧바로 생활비 장부를 다시 열어 앉았다. 식비에서 조금 줄이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하나를 해지하며 의료비 항목을 늘렸다. 여보, 나도 장을 볼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해요. 쓸데없는 간식거리 줄이면 되지. 나도 새 신발 사려던 거 내년으로 미루자. 우린 아직 버틸 수 있어. 이런 대화 끝에 불필요한 긴장감 대신 함께 대처한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위기는 있었지만 부부는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작은 조정을 통해 돌파했다. 정혜성 씨 부부의 삶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자녀와의 경계도 지켜내며 생활 속 작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습관이 있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거나 자식에게 무조건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 속에 노후를 단단히 지켜주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70의 나이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젊을 때 조금씩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야. 2024년 말 혜성 씨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 선옥 씨가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종양 진단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수술과 치료비를 합치면 3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병원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가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 여보, 나 때문에 우리 살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천옥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성 씨는 곧바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생 뭐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런 날을 대비한 거지. 걱정 마. 부부는 바로 비상금 봉투와 CMA 계좌에서 돈을 빼 치료비를 충당했다. 생활비 통장은 건드리지 않고 의료비 항목에서만 지출을 처리한 것이다. 작은 습관처럼 지켜온 분리 관리가 이 순간 위력을 발휘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내는 회복 중이었다. 병원비로 큰돈이 나갔지만 생활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혜성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늘 지켜온 원칙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아내가 회복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작은 산책을 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혜성 씨는 아이들과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애들이 집 문제로 부탁할 때 솔직히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 나도 그래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러졌다면 애들도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선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식에게 전부를 내주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 그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있었다. 손주들이 놀러와 웃음을 터뜨릴 때 그 평화는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다. 2025년 봄, 혜성 씨는 친구 모임에 나갔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 중 몇몇은 재혼 문제로 갈등하거나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자녀에게 의존하다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도연이는 퇴직금 다 날려서 지금 월세 산다더라. 또 한 명은 자식한테 전 재산 주고 나서 돌봄조차 못 받는다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혜성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다. 우리가 지켜온 습관이 결국 우리를 지켜준 거구나. 혜성 씨 부부의 하루는 여전히 소박하다. 아침에 같이 신문을 읽고 점심은 김치찌개를 함께 끓여 나눠 먹고 저녁에는 동네 마트를 걸어다니며 장을 본다. 특별한 호화로움은 없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안정감이 있다. 퇴직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재혼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나온다. 하지만 혜성 씨 부부는 준비 없는 선택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여보, 앞으로도 아껴 쓰고 건강 잘 챙기면서 손주들 뛰어노는 거 오래오래 같이 보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조금씩만 지켜가면 돼요. 두 사람의 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사례가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 주변 수많은 6070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준비 없이 선택해 후회하고 누군가는 작은 습관과 원칙 덕분에 웃고 있습니다. 나만은 다를 거야라는 안일함이 아니라 나도 준비해야지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사례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국내외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노년의 재혼이나 노년 부부의 관계 안정성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재혼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남성 고령층의 재혼 건수가 약 11% 이상 늘었고 여성 고령층도 5%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황혼 이혼 또한 크게 늘면서 이혼 후 재혼이라는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혼 건수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약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죠. 경제적 상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인데 그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고 현금성 자산이나 저축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해 집은 있지만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고령 가구의 상당수가 매달 연금과 기초생활비만으로 빠듯하게 버티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돌발 지출이 생기면 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병원비 몇백만 원이 삶을 뒤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술 연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기혼 노인 400여 명을 조사했는데 노년 부부의 결혼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불안정, 만성질환,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자녀가 재혼을 반대하거나 재산 문제로 불신을 드러낼 경우 부부 사이의 애정과 의사소통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크게 흔들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최소한의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면 갈등이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례 속 인물들이 겪었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부간 갈등 영역을 세분화했는데 그 중에서도 애정 및 성적 친밀성과 의사소통의 질이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소한 말다툼이 쌓일수록 갈등이 증폭된다는 거죠. 앞서 불행한 노후를 보낸 사례에서 TV 소리 크기나 식습관 차이가 매일 싸움의 불씨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지점과 맞아떨어집니다. 해외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로 지내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병원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가 활동 참여율도 높으며 우울 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갈등 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재혼을 하거나 자녀와의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립감과 갈등이 심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준비와 자녀와의 관계 설정, 부부간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가 노년의 재혼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셨듯 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불행을 맞았고 반대로 이를 미리 대비하고 지켜낸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자산이나 특별한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준비와 습관,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원칙이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재혼이나 노후의 삶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와의 갈등이 얽히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어온 나라들이 여러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말벗, 병원 동행까지 돕는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생활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주고 부부 간 갈등이나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치매 국가 책임제나 국가건강검진 제도, 지자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은 노년기에 갑자기 불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가 되고 있죠. 또 최근 각 지자체가 특화해서 내놓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몇몇 시군에서는 세대 통합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노인과 청년, 지역 주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노인이 단절감에 빠지지 않고 세대 간 교류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에는 행복센터를 통해 건강 프로그램, 취미교실, 문화 강좌를 한자리에서 제공해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여가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돕고 있고요. 또 용인 특례시에서는 홀몸 노인 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 서비스, AI 돌봄 로봇 서비스를 제공해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고독감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노인의 일상에서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생활의 사소한 균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 재혼이나 부부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돈과 건강, 자녀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한 재정 관리, 갈등 관리 교육,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인 부부 상담을 오래 진행해온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생활비 분담, 상속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를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서로 믿고 넘어가자는 식의 감정적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보듯 퇴직금을 자녀에게 모두 넘기고 나서 노후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표현하되 재산과 노후 자금은 반드시 자신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나면 부부 관계도 안정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돌봄 제공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가족에게 정부가 상담, 휴식,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덕분에 돌봄 부담으로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일을 줄이고 고령자 본인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돌봄, 생활 지원, 주거 서비스까지 한 동네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자가 자기 동네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약해졌을 때 지역에서 돌봄과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니 갈등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하우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노인이 혼자 큰 집을 유지하는 대신 관리비와 생활비가 줄어드는 소형 주거에 살면서 주변의 커뮤니티 시설과 의료, 여가 서비스를 함께 배치해 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선진국들도 같은 문제를 겪어왔고 정책으로 해결의 길을 만들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복지관에 가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구청을 찾아가 무료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세대 통합시설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로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상속과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자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고 작은 준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속 불행한 사례와 행복한 사례의 차이도 결국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제도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외로움 속에 더 큰 불행을 맞이했고, 반대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지원망을 활용한 사람은 노후를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삶의 원칙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아닐까요? 저녁노래 물든 얼굴을 바라본다. 오래 함께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된 듯한 쓸쓸함. 숫자로 가득한 고지서 위에 덮여버린 웃음. 그러나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밥상 앞에서 여전히 웃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외로움에 지쳐 서둘러 재혼을 선택했지만 결국 생활비와 자녀 갈등, 병원비와 외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 큰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이 숫자로 깎이고 웃음이 의심으로 바뀌며 행복하려 했는데 왜 나는 계산만 하고 있을까라는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미리 원칙을 세우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고 부부가 함께 투명하게 생활비를 나누며 지자체 프로그램과 제도를 활용해 작은 문제를 큰 갈등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불어날 때도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도 두 사람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한쪽은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삼키고 다른 한쪽은 소박한 밥상 위에서 웃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두 번째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결정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병원비나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마음을 나누고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지역의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 그리고 이미 70대를 걷고 계신 분들, 오늘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바로 내 옆에서 혹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작은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생활비의 작은 기록, 자녀와의 솔직한 합의, 그리고 제도를 활용하는 용기.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 후반부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외로운 숫자만 남을 수도 있고 따뜻한 웃음과 추억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